안녕하세요.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든 사회 정신건강, 현대인의 정신건강 일부에 대해서 김정욱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욱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 주제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이에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은 이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금까지는 보통 뭘로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왔었죠? 떠오르는 거예요. 사회를 예를 들면 뭐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이건 뭘 가지고? 이건 돈 아닌가요? 경제, 물질, 돈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구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이 건강한 사회인가요? 근데 사실 선생님 질문 받기 전까지는 그게 왜 중요할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인데요. 지금 내전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정신건강 엄청 안 좋잖아요. 네. 사람들 불행하고 뭐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엄청 많고 빈부격차 심하고 사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뭐 GDP로 따지면은 GDP가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이겠지만 그건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좀 가난해도 하지만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질이나 경제, GDP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분할 때는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로 구분하는 게 마땅한데 이 기준은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것. 그렇죠. 인간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냐. 즉 다시 말하면 인간 본성을 얼마나 원만하게 실현시켜주는 사회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이 이제 몇 가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건전한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일치하는 사회.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이고 병든 사회야말로 이제 모든 정신병의 화근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개인의 정신건강 여부는 개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 구조에 주로 의존한다. 이런 거.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병적인 사회이고 현대인 역시 인류 역사상 가장 고립되어 있고 무력해져 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에릭 프롬은. 최악인데요. 네. 안 좋다고 본 거죠. 현대 자본주의가.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일지 모르지만 이 병든 사회다.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실현돼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답게 살아야.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구분해다. 지금부터. 선진국, 중진국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약간 심플하고 명확하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다른 모든 기준에 앞서는.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에릭 프롬이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정상과 비정상의 올바른 해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그 정상, 비정상을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보잖아요. 정규 분포 곡선 아시죠? 네. 종 모양. 이렇게 종 보면 종에서 이제 가운데 사람 많은 건 정상, 양 사이드는 비정상. 이렇게 보는 건데, 맞아요. 그거는 올바른 기준은 사실 아니죠.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비정상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든 사회는요,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에릭 프롬은 뭐라 그러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렇게 표현했죠. 비정상이 더 많으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취급받는 사회.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고, 이것 역시 기준점은 뭐냐? 인간 본성을 기준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은 인간 본성을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상이고요. 인간 본성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죠. 에릭 프롬은 그러니까 이제 했어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제 병적인 사회, 병든 사회에 무난히 잘 적응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은 사람은 무난히 잘 적응 못 한다는 거죠. 그동안 적응만 하고 살았는데. 적응 못 하시니까 이제 이런 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송을. 못 하게 돼서 건강해진 거거든요. 네. 잘 적응해서 살면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도 인간 본성을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실현하며 살고 있느냐, 실현하지 못하느냐, 그런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냐, 많이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방금 말씀하셨던 정상과 비정상을 인간 본성으로 나눠야 된다. 그렇죠. 이게 좀 확실하게 좀 개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 동기 실현과 이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모든 정신장애, 정신병은 중요한 인간적인 인간 본성에 기초한 중요한 사회적 욕망, 요구 욕망이 실현되지 못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 요구나 욕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기겠죠? 그렇죠. 어디에 병이 생길까요? 몸에 병이 생기죠. 몸에 병이 생기죠. 추운 겨울날 빨가벗고 다니면 감기 걸리죠. 감기 걸리잖아요. 근데 사회적 요구나 욕망이 중요한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적 요구나 욕망이 반복적으로 좌절된다. 만약에 사랑의 요구가 전혀 실현이 안 된다. 또는 뭐 자유에 대한 요구가 실현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죠. 마음의 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욕망이나 선천적인 욕망과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몸에 병 생겨요. 그게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앓게 되는, 갖게 되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 혹은 정신장애는 다 사회적 욕망의 좌절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적 욕망이죠. 예를 들면 건강하지 않은 사회적 욕망이 좌절된다고 병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병이 낫지. 그렇죠? 나 미친 듯이 권력을 쫓을 거야 하는 이 미친 과도한 권력욕. 이게 좌절되면 건강해지거든요. 그게 실현되면 더 미치는 거고. 근데 인간 본성에 기초한 건강한 욕망은 좌절되면 안 되죠.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좌절되면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 이런 게 이제 커지잖아요. 네.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부정적 감정이 너무 커지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는 병적인 동기, 욕망을 갖게 되죠. 이때부터는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기초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살지 못합니다. 즉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방어 기제를 예, 부정적 감정을 방어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한마디로 비정상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사람의 본성적인 욕망은 또 좌절되죠. 계속 악순환이.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인간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욕망, 그러니까 건전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전한 요구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론은 이 건강하지 않은 심리를 가진 사람의 어떤 자질을 어떤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이게 사실. 그렇죠. 인간 본성을 실현하면서 살게 해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거꾸로 이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의 자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에릭 프롬은 그런 사람을 이제 완전한 사회적 존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에릭 프롬은 하나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뭐 온전하게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세계와 연결이 돼요. 건강한 연결이 되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살지 않고 타인과 연결돼서 연대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죠. 이게 프롬의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랑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 혼자 고립돼서 로미오와 줄리처럼 둘이서 연애 실패하면 자살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세계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와 연결돼 있다면 그거 한 명을 상실한다 해서 자살 안 합니다. 왜? 세계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두 젊은이는 아직 세계와 연결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계인 거예요. 그걸 잃으면 세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계와 연결이 돼야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꼽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성의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 세속주의자하고 틀립니다.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한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즉 자본주의 사회가 병든 사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생산적 활동의 능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다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 활동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사람들한테 또 알리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SNS라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를 변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럴 때 이제 이런 존재를 에릭 프롬은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 혹은 완전한 사회적 존재 이렇게 본 겁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의 능력부터 생산적 활동의 능력을 다 갖추신 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지 기반, 정치 기반이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시기도 안 좋았고 네. 예, 그런 분이 이제 훌륭한 세력과 하나가 됐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두고두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회자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대의 신경증 종류하고 증상에 대한 치유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에릭 프롬의 얘기를 빌자면 이렇게 이제 에릭 프롬 얘기했어요. 오늘날은 옛날과 같은 전통적인 정신병, 뭐 옛날에 뭐 빅토리아 시대 때 프로이트가 주로 관찰했던 것은 여성들이 성적 욕망을 억압해서 뭐 생기는 히스테리 이런 걸 많이 관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로 그 억압을 많이 했거든요. 여성들한테. 심해요. 영화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시대 영화 보면 아 저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네, 없죠. 네가 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또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노골적인 억압, 뭐 또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이런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옛날 같은 고전적인 정신병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뭐가 더 많냐? 이제 에릭 프롬이 한 말을 읽어드리면 오늘날은 분열증적 증상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의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이 더 일반적이다, 흔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제일 큰 문제가 고립이라는 거죠. 고립과 고독. 그래서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에게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세기의 특징인 불쾌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특별한 증상은 없고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인생은 의미가 없고 생에 대한 의욕이 없고 떠다니는 모호한 불쾌감, 침체감을 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자 고립돼서 무력해지고 권태를 느끼는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프롬이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옛날의 문제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옛날의 고전적인 문제들하고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거의 그 고립, 그 다음에 무력감, 그 다음에 권태감, 그 다음에 상품으로 전락한 것에서 오는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는 것이 주로 오늘날의 정신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경증은 달라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치유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또 특히 이제 고전적인 정신분석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심리의 극적인 변화나 전반적인 성격의 개조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프롬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얘기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지향적 성격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인격이 변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혁명적 성격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죠. 에릭 프롬은. 혁명적 성격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한두 가지 해결하려고 해서 이게 해결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걸 강조한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를 변혁하지 못하면 정신건강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병리적인 정상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비정상을 아까 정상으로 우기는 거. 그걸 이제 병리적인 정상성. 정상이 병리적이라는 거죠. 병리적인 게 정상이 됐다.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료 방법을 옛날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치료 방법들은 좋냐? 어떤 것 같습니까? 딱 고전적인 정신분석은 이제 요새 쓴 사람 없어요. 네.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인지행동 치료가 요즘 주류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거라서 네. 어떤 하나의 면을 이제 다르게 보는 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치료 이론이 가장 발전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 아닐까요? 미국이죠, 당연히. 뭐, 그, 오래 생각하세요. 딴 데를 혹시 떠올리셨어요? 지금 모든 거는 다 미국이 먹었잖아요. 네. 학문의 세계를. 심리치료 분야,
모든 이 이론들 다 미국에서 나왔죠. 네. 한국에서 심리치료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다 미국 이론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가서 배우고. 자,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심리치료를 오래 해온 나라가 어디예요? 다 가장 많은 사람을 미국. 대상으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더 나빠졌죠. 총기 난사. 예, 예. 그러면 결국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까? 현재 심리치료 방법으로. 안 되죠.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렇게 잘난 척하는 미국이 그 수많은 심리 기법과 심리 치료 기관, 심리 치료 활동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가장 오랜 세월 미국인들의 정신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요. 그럼 이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치료가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걸로는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적인 정신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많은 치료 방법들로도 이 문제는 해결 불가하다. 왜냐하면 이건 근원적으로 현대자본주의의 문제, 병든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는 한 정신건강의 악화는 막을 수 없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심리치료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심리치료 내용과 방식도 혁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효과가 적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아무리 개개인의 사례 한두 개 성공한 거 갖고 떠들어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봤을 때. 한국은 뭐 다를까요? 미국 거를 수입했기 때문에. 네,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정신건강이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상담 문화가 발전해서. 나날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의 주장이 옳다라는 거예요. 병든 사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신병이 등장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치유 방법은 결국 사회개혁이 본질이고 치유 방법 자체도 좀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포인트는 혁명적 성격으로의 변화가 치료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정신병의 근원은 사회에서 나왔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 네. 병든 사회면은 정신건강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변형을 해야지 정신병이 해결된다는 게 네. 논리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질을 당해서 생긴 문제면 갑질이 없는 회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갑질을 하면서 심리치료 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2부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